오늘은 법다운 법은 어떤 것인가 이걸 주제로 하겠습니다. 이 질서가 두 가지로 이분되어 있는데 지금 두 가지로 양분시켰습니다. 이 질서를 가지고 공법이라는 것이 뭐냐 또는 사법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걸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룰 오브 로 등등입니다. 그리고 간단히 목차를 설명을 드리면 문제 제기가 있고요. 자생적 질서와 조직이라는 거예요. 간단히 설명하고 자생적 질서와 법 질서 문제, 사법과 공법, 법 실정주의, 오늘 법의 타락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법다운 법이 아니면 항상 사회적 갈등, 그 다음에 경제적 파괴, 요즘 경제적 파괴라고 한다면 양극화 문제 또는 위기 문제 또는 실업 문제, 저성장 문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한국 사회에 있는 법 질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봐도 틀림없습니다. 그건 뭐 거의 99% 맞습니다. 우리가 법 질서가 잘못되어 있다. 법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정책이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법이 왜 필요하냐? 법이 왜 필요하냐? 이게 애덤 스미스의 얘기인데요.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애덤 스미스를 보면, 네 가지, 그 사람이 대학에서 강의를 가르칠 때 네 가지 파트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자연 철학을 강의를 했습니다. 이 사회 질서가 어떻게 운행되느냐 하는 문제를 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과학 철학하고 똑같은 거죠. 과학 철학. 그 다음에 그 강의가 끝나고 나면 무슨 강의를 했느냐면 도덕감정론 강의를 했습니다. 도덕감정. 도덕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형성되느냐 하는 문제, 아니면 도덕이라는 게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지느냐, 도덕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 다음에 그 어떤 도덕이 사회 질서, 거대한 사회, The Great Society라는 얘기를 했는데, 애덤 스미스에서 거대한 사회 질서의 기초가 되느냐 하는 문제들. 이런 문제를 다루죠. 그 다음에 세 번째에 가면 법학강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국부론을 가리키죠. 이게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부론에는 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법이나, 우리 의회에서 정했다는 법이 국부론을 기초로 해서 생각했던 것이, 그러니까 국부론이라는 게 뭡니까? 국부입니다. 국부. 내셔널 웰스입니다. 내셔널 웰스. 이게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특수한 법의 질서, 시장에 특수한 법 질서가 필요한데, 그 법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그 법 질서가 없으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이건 뒤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할 겁니다. 법질서, 시장경영,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법다운 법의 기준입니다. 어떤 법이 좋으냐 하는 겁니다. 어떤 법을 좋으냐 나쁘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 거죠. 이게 법치라는 얘기인데요. 법치라고 하는 것. 개념 용어들이 굉장히 새로운 용어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혼돈이 있을 겁니다. 가능하면 내가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방향인데, 이 전문적인 용어라고 하는 게 개념적인 거기 때문에 모든 걸 머릿속에 기억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 내용만 알고 있으면. 머릿속에 좋으니까 개념이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개념이라는 걸 사용하기 전에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개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왜 이게 법이라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할 때, 법다운 법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문제 제기에서 왜 하필 이 질서 문제를 들어가느냐 이거죠. 이 사회 질서라는 건 인간과의 관계들을 형성하는 그런 거거든요. 인간, 사회입니다. 사회 문제입니다. 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운행되느냐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중심으로 합니다. 과거에 지금 자유주의자들이 노직이라든지 또는 존 롤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회 이론을 갖지 않고 직접적으로 문제를 들어갔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사회 이론이 없는 거죠. 사회 이론. 소위 경제 이론이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좌파들하고 똑같은 거죠. 좌파들이 경제 이론이 없죠. 이론이 없습니다. 경제 이론 없이 직접 사회 문제로 직접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전통적으로 자유주의 문제였습니다. 자유주의가 현대 자유주의자들 예컨대 노직이라는 사람 또는 좌파로 분류하는 존 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이론이 없습니다. 노직은 완전히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작은 국가를 주장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회 이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짚고 넣은 것이 이제 하이에크입니다. 하이에크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냐면 하이에크 철학이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한 철학인데 이 원대하죠. 하이에크의 철학이라는 거, 사회 철학이라는 게 원대합니다. 그다음에 심오하죠. 엄정하죠. 그런데 그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 하는 겁니다. 하이에크 사상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게 자생익입니다. 이게 사회이론입니다. 여기서 모든 걸 다 도출해냅니다. 법 문제, 정의 문제, 국가 문제 또는 이걸 중심으로 해서 각 그 패러다임들, 사회주의 비판, 법 실증주의 비판, 그 다음에 자연권 비판, 이런 거 엄청 모든 걸 다 이걸 중심으로, 요 자생적 질서라고 하는 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자생적 질서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이에크의 중심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생적, 스폰테이니어스 오더라고 하는 것. 이겁니다. 그래서 자생적 질서, 조직의 문제. 자, 우선 지난 시간에 설명한 거를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 자생 질서 조직인데, 원래, 인류 사회에서 우리 동서양을 똑같습니다. 동서양에 막론하고, 질서에는 양분했습니다. 자연적 질서 아니면 인위적 질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연적 질서, 내추럴 오더 아니면 아티피셜 오더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자연적 질서라고 하는 것은 인간 행동이 전혀 없는 경우에 생겨나는, 인간 행동과는 전혀 독립적으로 생겨나는 질서입니다. 독립적이다. 우주라든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달에 돈다라든지, 우리 인체 문제. 인체의 인간의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 아니죠. 인체라고 하는 것. 그렇죠? 이게 자연적 질서입니다. 내추럴 오더다. 내추럴 오더. 그 다음에 또, 아티피셜 오더, 인위적 질서입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치 건물을 달이 놓듯이 건축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인위적 질서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느냐면 군인, 인위적 질서입니다. 그렇죠? 인위적 질서. 이와 같이 조직 질서, 인위적 질서를 조직이라고도 부릅니다. 오거나이제이션. 여러분들 조직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조직이라는 단어. 조직은 항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만드는 게 조직입니다. 아티피셜 오더죠. 항상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조직을 보면 항상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였습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군대 퍼레이드입니다. 군인 퍼레이드. 그건 뭐냐면, 목적이 이런 인위적 질서에는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전부 다 지정해 줍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령탑이 항상 존재하고 있죠. 사령탑이 존재하고 있고, 그 사령탑에서 사장이 있습니다. 사장이 그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따라서 사람들 배정을 합니다. 인위적으로 질서를 만들어 놓는 거죠. 우리 사회에 보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위적 질서가 전부 필요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요한데, 전체 사회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조직으로서 특히 전형적인 게 뭐가 있어요? 기업들이 있습니다. 기업들. 기업이라는 게 이게 조직이거든요. 인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목적을 이윤축으로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만들었습니다. 인위적으로. 그 목표를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너는 여기서 일하라, 너는 여기서 일하라. 내적 분업이 자생적으로 저절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위에서 지시를 내립니다.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 그러니까 분업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이게 필요하죠. 그렇죠? 노동조합들 있죠. 노동조합이라는 거 있죠. 노동조합도 이거 조직입니다. 조직이 있고, 위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은 항상 위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계적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상하 관계 있죠. 사령탑이 있고, 사령탑 밑에 사장, 부사장, 위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대, 전형적이 그렇습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부 조직 특히 그렇습니다. 정부 조직 아주 전형적이죠. 정부 조직. 법원도 그렇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전부 다 위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계 질서죠. 이게 조직입니다. 항상 뚜렷한 거기에 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나중에 조직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제 공법입니다. 공법은 바로 조직 질서에서 나오는 겁니다. 조직입니다. 조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공법은
파블릭 로고 있죠. 이거 완전히 조직입니다, 조직.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해서 만든 질서다. man-made order라고 합니다, order. man-made order. 이거 분명히 구분을 할 거. 이게 여러분들 법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책을 보면 우리 학문의 서적 뭐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 얘기 전혀 빠지지 없습니다. 법이라는 게 뭐 사람들과의 관계를, 인간과의 관계를 규제하는 룰을 규제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사회에서는 뭐 이런 게 필요하다는 정도지 어떤 관점에서 어떤 관점에서 법을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질서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뚜렷이 나타나죠. 이렇게 했을 때 공법이 뭐냐, 사법이 뭐냐 하는 걸 분명히 구분합니다. 그렇죠. 이거 이렇지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구분은 불가능하죠. 구분을 한다고 해도 나중에 헤매는 거죠. 그리고 이 질서는 외부에서, 외적인 거죠. 외부에서 이걸 외생적 질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생적 질서.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밑에서부터 생겨나는 질서가 아니라 위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위에서 만들어 놓은 질서다. 대표적인 예 다 설명이 됐죠. 그 다음에 자연적 질서 또 하나 얘기를 한다면, 뭐, 인위적이라는 게 여러분들 여성들 얼굴 성형수술하는 게 이건 인위적으로 얼굴을 만드는 겁니다. 이제 자연적인 건 어머니로부터, 부모로부터 타고난 그대로 오는 거 이제 자연적인 거죠. 여러분들 자연적 질서가 좋다고 보죠. 그렇죠. 인위적인 것보다. 그렇죠. 자연적인 것. 그런데 인간 사회에서 자연적 질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 이건 본능에 의해서 생겨난 거죠. 본능이라는 거는, 인간 본능이라는 거는 이미 프로그램 되어 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학습하지 않아도 저절로 형성이 되는 거죠. 형성됩니다. 저절로 그렇습니다. 친구 관계, 우정 관계, 우정. 이게 전부 다 본능적인 거죠. 자기 소규모 그룹끼리 움직이는 것, 끼리끼리 노는 것들. 이게 전부 다 본능적인 겁니다. 이게 자연적 질서입니다. 동창회, 우리 이 개인주의화, 자유주의가 발전이 되지 않으면 않을수록, 전통사회일수록, 농경사회일수록 이 그룹들 좋아하죠. 아는 사람 끼리끼리 하는 거 좋아하죠. 이게 본능적인 건 나오죠. 이제 이게 점점 더 발전이 되어서 산업화하면서 시장경제에 발전하면서부터 이제 이게 조금 달라지죠. 이게 개인주의화 하면서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데. 어쨌든 이겁니다. 내부적으로 남긴 게 아니라 외부에서 만들어진 질서다. 이제 자생적 질서가 뭐예요? 자생적 질서. 이걸 여러분들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동은 있습니다. 지금 자연적 질서에는 인간의 행동이 없습니다. 물론 아까 가족 만드는 것도 가족이라는 게 인간 행동이라고 하는데 인간 행동은 있지만 그 행동은 일부 엑스트라 행동이 필요 없는 겁니다. 이건 본능계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건 별도의 행동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 행동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계획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질서입니다. 제3의 질서. 이건 인간 행동은 있었는데, 인간 행동은 있습니다. 인간 행동이 없으면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없으면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 행동은 있었는데, 인간의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이 있었는데, 무의도적으로 형성됩니다. 의도치 않게 만들어진 거죠. 의도치 않게. 이래이래 사람들이 각자 자기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형성된 겁니다. unintentional 한 겁니다. 묘하죠, 이거. 그렇죠? 묘한 겁니다, 이 질서는. 언어 보십시오, 언어 만드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서가 없습니다. 언어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죠, 언어라는 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본능적으로 나온 것도 아니죠. 한국말 누가 만들어 놨습니까? 한국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지금 문법 규칙이 따라 있습니다. 문법 규칙에 각 단어를 움직여 놓습니다. 이거 누가 만들어 놓은 겁니까? 인위적으로 계획해서 만들어 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세종대왕이 만들어놨습니까? 아닙니다. 세종대왕은 우리 말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는 거, 근데 그것도 난 그래요. 아직까지는 확신을 하지 못해. 세종대왕이 글자를 만들었다? 글쎄요. 인간이 그렇게 천재적인지 아는데, ABCD 있죠. 알파벳 만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글이라고 하는 것도, 글쎄요. 나는 세종대왕이 그걸 어디서 모방해다가 쓴가, 어딘가에 쓰는 거를 갖다가 썼는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확신하지는 않습니다. 만들었다? 이게 계획해서 만들었다? 우리 알파벳 계획해서 만드는 것이다? 창조해낸 것이다? 아까 man-made 있죠? 이건 우리가 기독교 종교적으로 설명한다면 man-made는 창조입니다. 창조설. 바로 스폰테니스 오더는 이제 진화설입니다. 진화입니다. 제가
1997년도에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진화냐 창조냐라는 책이었습니다. 진화냐 창조냐. 그게 바로 창조라고 하는 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질서입니다. 진화는 저절로 만들어진 거죠. 바로 언어가 그렇습니다. 만들어놓은 사람 아무도. 그러나 인간은 행동은 짓었습니다. 말을 하려는 어딘가 인간의 본능적으로는 언어 능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 능력은 가지고 있는데 어떤 언어를 만드느냐. 이거는 어떤 언어를 한국어는 우리가 쓰는 언어는 본능적으로 타고난 게 아닙니다. 후천적으로 배웠을 뿐입니다. 쓰기, 읽기, 그 다음에 세마기. 이거는 후천적인 문제죠. 후천적인 것. 쓰기, 읽기, 그 다음에 세마기. 이건 후천적인 겁니다. 본능적으로 타고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학습 능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언어의 형태로, 언어 배우는 능력으로 변화되는가 하는 식으로 변화합니다. 언어 그렇습니다. 언어. 관습 그렇습니다. 관습. 여러분들 관습 만드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생활 습관, 문화라는 게 전부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창조된 것, 인간에 의해서 누가 계획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문화. 의식적으로 계획해서 만들어진 문화 아니죠. 글쎄요, 한국 문화 뭐라고 할까요? 한국 문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죠. 한국 문화 뭐죠? 한국 문화가 뭐죠? 그 표현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뭔가 미국 사람하고는 달라. 문화라는 게 적나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위적으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알 수 있죠.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사람들과 상호작용 과정에서 우연히 생기는 겁니다. 의도치 않게 생기는 거죠. 독일 말은 니 더하기 멜슨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생겨났어, 이거요. 이건 언어 같은 게 그러죠, 언어. 시장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시장이라는 게. 시장이라는 게 바로 이게 누가 창조해낸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먹고 살을가 하니까, 우연히 서로 교환하면, 아니면 분업을 하면 좋은 것이다, 라고 해서 미리 계획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A의 회사, B 회사가 A 회사, B 회사, 시장에서 그렇습니다. A 회사, B 회사 분업적입니다. 분업적입니다. A 회사는 강철을 만들고 B 회사는 자동차를 만듭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 연필 하나 만듭니다. 연필 하나 만드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협력을 합니다. 그렇죠? 자, 흑연 만드는 데서부터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연필 하나 만드는데 누가 연필 만들고 전부 계획해가지고 만드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 수많은 계열들. 연필 하나 만들었는데 들어가는 종류가 얼마나 됩니까? 몇 가지 되겠습니까? 수백 종입니다, 수백 종. 가장 근원적인 게 흑연입니다, 흑연 파는 거. 흑연을 파서 그걸 조절해서, 그 다음에 연필 만드는데 또 나무 있죠, 이런 것들. 나무는 어디서 수입해다 만들거나,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아침 식탁에 모이는 식탁 보십시오, 식탁. 누가 계획해서 나한테 식탁 갖다 놓습니까? 식탁에는 물건들 보세요. 식탁에 야채라든지 고기라든지 그런 것들. 누가 계획해서 따르는 사람한테 갖다 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시청 사람? 박 시장이 그걸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서로 자기 것을 챙겨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나한테까지 오는 겁니다. 누가 계획한 사람 아무도 없죠. 보이지 않는 손, 애덤 스미스, 여러분들 혹시 애덤 스미스를 하면 참 좋은데,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있긴 있는데 보이지 않는다. 이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손, unintentional 한 겁니다. unintentional.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각자 제목 차지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혼자서는 못 살죠, 사람들이. 혼자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협력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서로 자기 것을 챙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서로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목표를 자기 것을 챙겨하고 서로 이제 상호 과정까지입니다. 상호작용 과정입니다. 서로 관계를 맺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그게 서로 상호작용.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 것을 추구하려고 한다. 자기 목표입니다. 그렇다고 이기적인 건 아니죠. 내가 이 자선하는 목표를, 자선가로서의 목표도 가지고 있죠. 그러려면 자선적인 목표를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자선 사업 못 하죠.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자선 사업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되거나 또는 돈을 어디서 구해야 된다거나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각자 제 몫을 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행동하는데 그 목표를 추구하려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 과정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그 결과입니다. 이제 그 결과. 세 번째입니다. 그 결과. 상호작용 결과. 그 결과 아무도 의도치 않았는데 뭐가 생겨났다? 뭐가? 예를 들면 경제 성장이 높아졌습니다. 국부론입니다. 국부론. 경제 성장을 누가 그 기업들이 야 우리 대한민국은 참 어려운 나라니까 기업이 성장을 해야 된다. 성장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야 말뿐이죠. 자기 몫을 챙기는 거죠. 자기 몫을 챙겨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그 결과로서 경제 성장, 고용도 창출되고 그러는 거죠.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 뭐 위기도 없어지고 또 소득 분배도 고루어지고 이게 자생적 질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거 전부 자생적 질서죠. 여러분들 인터내셔널 문제 볼까요? 국제적인 문제 볼까요? 국제 경제 질서입니다. 국제적인 질서. 지금 분업이 국제화된 글로벌입니다. 글로벌 누가 하자고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계획해서 국제 질서 만들어놨습니까? 아닙니다. 거긴 국제 질서에는 지금 적어도 센트럴 아까 사령탑이 있어요. 사령탑. 사령탑이 없습니다. 사령탑. 국제 문제의 사령탑. 누가 유엔이 사령탑입니까? 국제 기구 중에 하나죠. 국제 질서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단위로서 움직이지만 그러나 전체 국제 질서를 형성하는 데는 못했습니다. 형성할 수는 없습니다. 아나키 상태죠. 지금 국제 질서는. 아나키입니다. 중앙정부가 없습니다. 그렇죠. 중앙정부. 그렇지만 국제 질서가 유지되거든요. 특히 경제 질서. 국제 경제 질서입니다. 거대한 사회죠. 엄청나죠. 그렇죠. 우리 현재 한국의 지금 분업이 저쪽 남미 쪽, 남미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막 각 세계 도처와 지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기는 이 협력한다는 게 누구하고 협력하라, 어떤 계획에서 어떤 그 사령탑에서 계획에 의해서 A 회사와 B 회사, 독일 회사하고 한국 회사가 서로 협력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각자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는 과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제 경제 질서도 형성되고 국내 경제도 향상되고 또는 분업이라든지 실업 문제도 해결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자생적 질서죠. 자생적 질서의 대표적인 게 언어라고 하는 것. 물론 언어에도 인위적으로 만든 언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에스페란토 그렇습니다. 에스페란토. 이게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질서는 커질 수가 없습니다. 확대가 안 됩니다. 인간의 지능이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 그러나 수천만 명이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 질서는 거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확장될 수밖에 없죠.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수천만의 머리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복잡해야 되죠. 점점 복잡해야 됩니다. 북한 보시죠. 북한 경제는 아주 단순 경제거든요. 단순 경제. 남한 쪽 보십시오. 남한 보십시오. 엄청나게 복잡하죠. 남한 경제는. 어느 누구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이게 자생적 질서의 특징입니다. 이제 이겁니다. 그런데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인간관계가 수평적이라고 하는데요. 자생적 질서는 인간관계가 수평적이다. 아까 조직 질서는 언제든지 인간관계가 수직적이었습니다. 조직. 여러분들 조직하면은 이게 사회주의 국가에서 조직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원시 사회에서 조직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조직.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공동으로 사냥 나가고 공동으로 채취하고 수렵 채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조직이 필요했습니다. 공동 목적이 있죠. 그 다음에 수령 누구의 명령 지시에 따릅니다. 그래 조직 사상이라는 게 원시적인 사상입니다. 원시적인 사상. 원시 문화. 이 조직 사상이라는 게 원시 시대부터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의 DNA 속에 맺혀져, DNA 속에 들어있는 거죠. 조직 사상이라는 게. 그리고 조직 사상이라고 하는 건 언제든지 지시와 명령에 의해서 한다. 지시와 명령이라고 하는 것. 위계 질서니까요. 그렇죠? 위계니까. 지시 명령입니다. 그게 민주주의라고 하든 뭐든 다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법을 만들던 게 지시입니다. 다수의 지배죠. 다수가 지시를 내는 거죠. 자생적 질서는 이게 수평적이다. 수평적입니다. 바로 이 시장 경제가 바로 자생적 질서입니다. 그 수평적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무슨 사회죠? 어떤 사회인가? 귀족사회. 이것도 역시 위계 질서입니다. 위계 질서. 조직사회죠. 원시적인 본능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최고의 본능적인 질서가 원시 위계 질서입니다. 그거를 깨인 것 자생식 질서죠. 그거를 깨인 것 수평적으로 인간들은 다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다 똑같다. 기본적으로 똑같다. 신분이죠. 신분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신분 질서. 신분 질서가 동일하다. 똑같다. 평등하다. 여기서 만들어진 거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자생식 질서 조직이라는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거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이게 자생식 질서에는 공동의 목표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각자 목표가 있습니다. 각자 목표가 있지 공동의 목표가 없다. 각자 목표가 있습니다. 제각진 목표가 있습니다. 공동의 목표가 없고 이게 시장이 그렇습니다. 소비자들, 생산자들, 아니면 노동자들, 사용자들. 각자 제각기 목표가 있습니다. 각자 목표 있죠. 노동계약, 각자 목표에 따라 계약을 했습니다. 소비자와 생산자, 전부 다 이게 수평적입니다. 여러분들 백화점에 가서 내가 물건 사는데 지시 명령 내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백화점 주인이 나한테 이거 사라 저거 사라 명령하지 않습니다. 아주 완전히 수평적이죠. 이제 수평적이고 그 다음에 공동의 목표가 없다. 이게 다중심적 질서다. 각자가 다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조직 질서는 공동의 목표가 존재합니다. 공동의 목표. 회사 가면 공동의 목표 딱 있죠. 그렇죠. 금년 목표 얼마 정하는 거죠. 이게 공동의 목표입니다. 아니면 글쎄요, 박정희 시대 금년 성장 5%, 10% 딱 정해놓고 막 합니다. 그런 요소 있죠. 계획 경제, 그렇죠. 5개년 계획, 몇 개년 계획, 제5차, 제1차, 2차, 3차, 5차까지 계획 세웠죠. 그런데 그게 한국 경제를 발전에 얼마만큼 기여했느냐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는 설명하는데 나는 한국 경제가 그렇게 계획 경제를 해서 성공했다? 결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생적인 질서죠. 밑에서 나오는 질서였습니다. 물론 기업들, 노동자들, 소비자들, 자본가들, 이런 각자 제각기 자기 목표를 추적하다 보니까 결국은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봅니다. 국가의 개입이 있었음에도 국가 때문에 한국 경제 발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국가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이루어졌다라는 식이죠. 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때문이 아니라 정부 주도 때문에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부 주도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자생적 질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얘도 불구하고 성장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거기에 메꿔야 될 거. 그럼 성장이 왜 이루어졌느냐 이거죠. 이게 자생적 질서입니다. 힘이 있었거든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힘, 경제적인 자유, 경제적 자유라는 힘. 그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여러분을 주목하는 법이라고 하는 걸 설명할 때 법이라는 게 반드시 주목해야 할 점은 목표가 있느냐 없는 겁니다. 자생적 질서의 기초가 되는 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조직에서의 법이라고 하는 것, 이게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자생적 질서의 기초가 되는 법에는 목적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고자 하는 목표가 절대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이게 이제 잘못된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조직을 위한 법이지. 이게 이런 식으로 아마 분류하는 것, 이거는 하이에크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건 최초죠. 이런 식으로. 이게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전통입니다.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계몽주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스코틀랜드 계몽주의가 있고, 또 하나는 프랑스 계몽주의가 있습니다. 프랑스 계몽주의는 맨메이드입니다. 인간에서 의도적으로 계획해서 만들어진 이런 질서를 중요하다. 이게 토마스 홉스를 중심으로 해서 데카르트이죠. 데카르트. 그 유명한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의 전통에 서 이어진 토마스 홉스, 루소,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계획경제, 복지국가, 또 오늘날 말하는 존 롤스 같은 사람들, 케인스 같은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이게 맨메이드 질서입니다.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야 이게 질서가 제대로 잡히는 거지. 인간의 간섭이 있어야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아담 스미스와 홉스를 비교를 하면서. 그렇죠. 홉스는 그냥 국가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말이지. 국가가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국가의 존재로 인해서 이게 사회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담 스미스는 그렇지 않았죠. 보이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국가는 좀 뒤로 가 있으라 하는 얘기였습니다. 이제 이 전통이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수평적, 수직적이라는 거 분명히 구분을 하시고요. 이거. 그 다음에 행동 규칙입니다. 행동 규칙에 대해서 설명해. 모든 게임 규칙,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설명하면
모든 게임에는 게임 규칙이 있습니다. 게임 규칙이 있어야 게임이 성립합니다. 게임 규칙이 없어서 게임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축구 게임, 배구 게임, 무슨 우리 화투놀이, 이거 전부 다 게임 규칙이 있고, 게임 규칙이 테두리 내에서 게임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시장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시장이라는 것도 게임 규칙이 있습니다. 게임 규칙이 있고, 그 게임 규칙을 통해서 게임 규칙이 전제되고, 게임 규칙이 틀 내에서 비로소 이제 게임이 이루어지는 거죠. 시장이라는 것도 게임 규칙이 있고, 게임 규칙이 테두리 내에서 이제 서로 상호작용, 교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행동 규칙입니다. 이 행동 규칙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 게임 규칙에 특수한 목적이 들어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 이런 목적을 달성하자라는 그런 목적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각자 목표입니다. 각자 목표. 각자 제각기 목표를 추구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얘가 여기 있는데요. 이 자생직 질서, 조직 질서.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수평적이다, 수직적이다, 다목적적이다, 목적이 단일 목적이다 하는 것. 그거를 교육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를 보면, 시장 질서라고 하는 것, 시장 경제, 시장 질서. 시장 경제라는 게 이게 자생직 질서죠. 아주 전형적입니다. 이게 이런 시장이라는 게 자생직 질서다. 국가가 개입하지, 그렇게 깊이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고 해도 저절로 질서가 형성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자생직 질서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놔둬도 질서가 형성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국가가 개입하지 말아라. 그러나 자생적 질서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시장 경제라는 건 그냥 놔두면 그런 문제, 그런 경제적인 문제가 생겨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맨메이드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소득주도 성장, 무슨 내 삶 책임지는 국가, 그 다음에 포용 경제, 무슨 또 하나는 혁신 경제 등등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된단 말이지.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된다. 그래야 뭔가 성장도 이루어지고, 고용도 이루어지고, 분배도 이루어지고, 빈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인위적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앞장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가가 끌고 나가야 된다. 대기업들, 대기업들 그냥 놔두면 안 된다. 그러니까 대기업들 간섭이 심한 거죠. 이거는 완전히 착취를 통해서 대기업은 못 쓸 것이다 이거죠. 착취를 통해서 형성된 것이다. 중소기업 착취를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 그 애들한테 뺏어도 우리의 당연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제 이와 같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이 두 가지 사항이라고 하는 것. 이것만 수평적이다. 공동의 목표가 존재하지 않는다. 제각각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들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각기 각자 목표를 추구합니다. 제각기 목표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보면 훨씬 더 고용 창출을 하겠다고 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보다도 개인들한테 각자 제 목표를 차지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오히려 고용에 더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회 질서가 굉장히 복잡해지죠. 인간들이 이제 자기 머릿속에 자기 지식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자기 지식 가지고. 자생직 질서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자동차 도로 좀 의미는 좀 다릅니다. 시장 경제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고속도로를 보면 고속도로에 보면 쫙 질서 유지하면서 쫙 날아가죠. 멋있게 나가죠. 산에 올라가서 보면 그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자생직 질서죠. 그런데 시장의 자생직 질서와 고속도로에서의 자생직 질서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자기 고유한 영역이 각자 있습니다. 자기 토지라든지 각자 고유한 영역이 있지만 고속도로는 자기 영역이 없죠. 그렇죠? 자기 영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와 시장과는 구분이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가 형성된다는 것도 똑같죠. 자동차 타는 사람 자기 목표 다 다릅니다. 나는 부산 간다, 나는 어디 간다, 대전 간다, 또는 어디 간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운전하는 기술도 지각히 다릅니다. 지각히 다르죠. 사람들이 각자 생각 전부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운전하고 가는 거죠. 그러나 교통사고가 안 일어나거든. 누가 지시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너는 여기 가라, 너는 여기 가라. 지시하는 사람 없습니다. 순전히 뭐 가지고 움직이느냐? 뭐 있어요? 그 밑에? 법입니다. 교통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 때문에 규칙만 지키면 그대로 질서가 유지되는 거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도 규칙만 지키면 제대로 움직여 나간다. 그 규칙이 어떤 형태냐 하는 게 이제 다음번에 설명을 합니다.
그 시장 질서의 도덕이 화폐, 법, 화폐라는 것도 역시 과거에는 화폐가 원래 사람들이 그냥 저절로 형성된 거죠. 사람들이 뭔가 교환을 하다 보니까 참 불편하거든. 불편해서 우연히 어떻게 무슨 뭐 그 당시에 제일 사람들이 선호했던 상품들이 있습니다. 가장 선호했던 상품들. 뭐 처음에는 뭐 조개를 사용하던가 또는 뭐 나중에는 이제 그런 물품 화폐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이제 금이라는 거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금번호를 하다가 금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저절로 생겨난 거죠. 저절로. 전부 다 이게 민간 화폐였습니다. 민간인들이 삽니다. 국가가 없기 이전에. 그러니까 이 시장이라는 것, 법이라는 것, 도덕이라는 것, 이건 국가 이전에 다 형성된 것들입니다. 화폐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화폐도 국가 이전에 이미 화폐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끼리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나중에 오늘 그 법정화폐라는 것, 지폐 있죠. 그런 화폐 국가가 뺏어갔습니다. 법이라는 것도 지금 의회에서 뺏어가서 만들었습니다. 원래 법이라는 것은 저절로 형성된 것들이죠. 밑에서 형성된 것들입니다. 국가 이전에 법이 있었고, 국가 이전에 도덕이 있었고, 국가 이전에 시장이 있었고, 국가 이전에 화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이제 점점, 국가가 등장하면서 서서히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들 다 뺏어갑니다. 통제하기 쉬운 것 법이죠. 돈으로 지금 인간 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법이고 또 하나는 돈입니다. 돈 가지고. 인간 통제하는 겁니다. 통제하기 아주 가장 좋은 것을 뺏어갔습니다. 돈하고 화폐입니다. 그걸 국가가 다 전부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이제 법의 성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체제에는, 모든 그 게임에는 게임 규칙이 필요합니다. 게임 규칙이 없으면 게임이 성립되지 않는다. 시장에도 게임 규칙이 있습니다. 게임 규칙이 있습니다. 게임 규칙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시장에는. 여러분들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는 예의범절 있죠. 예의범절. 판매원이 소비자한테 대하는 태도. 소비자가 판매하는 사람들의 태도. 예의범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남을 존중하는 예의범절이죠. 예의범절. 그게 시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식당에 가면 식당에서 밥 먹고 나면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 나오는 거 전부 다 예의범절이죠. 그렇죠? 매너. 그 얘기는 지난 시간에 다 설명을 한 건데, 여기서 간략하게 다시 설명은 법이라는 문제가 등장이 되기 때문에, 이 법이라고 하는 건 좀 다른, 법이라고 하는 거하고, 속성이 다른 것이 뭐냐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가의 제재가 따릅니다. 국가의 제재가 따르는데 반해서 다른 행동을, 예의범절 같은 건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만은, 국가의 제재는 따르지 않습니다. 내가 식당 종업원한테 인사 안 했다고 해서 누가 시비 거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고맙다고 해서 시비 거는 사람 없죠. 그러나 종업원한테 가불관계 한다고 해서 누가 비난하는 사람, 국가에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제 사람들끼리, 저 친구는 참 불친절해. 이제 레퓨테이션 문제입니다. 그건. 명성. 평판입니다. 평판. 저 친구는 참 점잖해. 저 친구는 저 젠틀맨이야. 이제 그런 식으로 평가를 내리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젠틀맨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가의 제재가 따르지 않는데,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하나가 예의범절이 있습니다. 예의범절. 매너 좋은 것. 매너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사람들 출세하려면 매너 좋아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사람들한테 우선 사업 파트너로서 선정받기 위해서 매너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뭐 있을까요? 도덕 중에 우리 지키는 것. 직업윤리라는 게 있습니다. 직업윤리. 그렇죠. 의사로서의 윤리가 있고, 각자 윤리들이 있습니다. 그거 지킵니다. 직업윤리. 은행, 돈을 빌려주는 사람으로서의, 은행으로서의 도덕이 있고, 직업윤리가 있습니다. 직업윤리. 그 다음에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시장 경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남의 재산을 훔치지 말라라는 10계명 중에,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6번째부터 10개까지 10번째입니다. 5번째까지는 이제 하느님을 믿어라 하는 그런 얘기고, 그 다음부터는 간음하지 말라, 남의 재산을 탐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그 다음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남의 재산 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등등해서 6번째
그래서 10번째까지 유명한 그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형법으로 변화된 거죠, 형법. 형법의 기초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시장경제의 기초가 된 거죠. 이걸 성서에서 이게 종교에까지 신성시한 거죠. 신성시한 겁니다. 그런 그 행동 규칙이었습니다. 행동 규칙. 이제 이런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뭐 있습니까? 뭐 있어요?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된다. 남의 재산을 훔치지 말라, 또는 남의 재산을 존중하라, 계약 준수 문제입니다. 약속을 강제하지 말아라,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규칙들이 굉장히 들어있는데, 그 규칙들을 대부분을 보면, 뭐로 되어 있느냐면, 특수한 목적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내가 종업원한테,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게 특수한 목적이 있어서 고맙습니다라고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냥, 그거 고마우니까. 그런 행동 규칙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들어있지 않고, 다만 뭐가 들어있느냐면, 그냥 그런 특정한 행동을 금지하는 행동입니다. 특정한 행동을 금지하는, 불친절을 해서는 안 된다라든지, 또는 남의 재산을 훔쳐서는 안 된다든지, 아까 얘기했던 10계명 중에 6번째에서 10번째 전부 다 뭐냐면, 네거티브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거티브하게. 그렇죠. 여러분들 축구게임 보십시오. 축구게임. 그 벌칙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전부 다 네거티브합니다. 해서는 안 될 행동일 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때, 이제 옐로우 카드를 줍니다. 그렇죠. 네거티브한 겁니다. 네거티브. 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예, 이와 같이 그 행동 규칙, 그 자생적 질서의 기초가 되는 행동 규칙의 특성은, 자생적 질서의 기초가 되는 행동 규칙은 언제든지 네거티브하게 되어 있다. 특정 행동을 금지시키고, 그런데 이걸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다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한테. 옛날에 그 사람들 그랬죠. 귀족 시대에는 처벌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렇죠. 뭐 심지어 양반 하인이란 노예는 재산을 갖지 못했습니다. 토지를 갖지 못했습니다. 시장에 장사를 못하게 했습니다. 서양 사람에서는 그랬습니다. 서양에서는. 시장에 가는 것도 역시 귀족들이 갔습니다. 서양 사람하고 동양 사람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서양의 귀족들은 귀족 아들들한테 장사시킵니다. 장사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어쨌든, 그 하인들한테는 정말 자본도 제대로 갖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시장의 진입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같이 차별적이었습니다. 신분상의 차별이죠. 신분상의 차별. 귀족이라고 하는 신분. 모든 사람에 똑같이 적용이 된다. 모든 사람한테 누구나 다 거짓말을 하면 이건 나쁜 것이라 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강제를 행사한다. 이건 다 나쁜 겁니다. 강제해서는 안 된다. 폭력, 남의 재산을 훔치는 것, 이거 예외 없이 다 규제를 합니다. 예외 없이. 누구든지 시장 진입이 자유롭다. 누구든지 시장 진입이 자유롭다. 차별 없습니다. 다 시장에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장 경제의 기초가 되는, 자생적 질서의 기초가 되는 행동 규칙은 항상 특정한 특정한 행동을 금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편적으로, 전반적으로, 차별 없이 모두에게 대해 금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금지한다. 그럼 금지되지 않은 행동은 어때요? 그럼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금지되지 않은 행동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몇 가지 이제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얘기했죠. 보편적으로 정의한다. 제너럴입니다. 제너럴하다. 그걸 보통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보편적이다. 시장경제, 자생적 질서의 기초가 되는 행동 규칙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차별이 없다는 거죠. 차별 두지 않는다. 누구는 거짓말을 해도 되고, 누구는 거짓말을 해도 안 되는. 내로남불하고 똑같은 거죠. 내로남불은 이건 전형적으로 이건 차별을 두는 거죠. 그렇죠? 내로남불은.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내로남불입니다.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은 자생적 질서의 형성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나중에 칸트에 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행동규칙. 차별금지 원칙이죠. 특히나 특권 허용이라든지 특권의 허용이라든지 인허가 금지, 전부 다 금지되는 겁니다. 특혜, 특권, 인허가 금지. 인허가 없습니다.
대기업들한테 주는 뭐 있습니다. 그 외국 상품 막 값싸게 팔는 거죠. 뭐죠? 외국인들한테. 면세점. 이건 맞지 않습니다. 면세점. 대기업들한테만 특혜를 줬거든요. 이게 특혜입니다. 특혜. 또는 세금을 보면 투자 많이 하는 사람한테 감면해 주는 것. 이것도 역시 특혜입니다. 이것도 역시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전형적인 게 제너럴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 차별은 보편성이라는 특징을 보면 그 소득세 있죠. 소득세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그렇죠? 누진세라고 그러죠. 이것도 역시 맞는 얘기 아닙니다. 맞지 않습니다. 누진세. 그러니까 세금을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플랫텍스죠. 단일세가 이게 적합합니다. 이게 자유주의자들이 항상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탈목적성이다. 목적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건 법 속에 목적이 들어있으면 그거는 공법입니다. 공법이 항상 그렇습니다. 너는 무엇을 해라, 뭐를 해라. 항상 공법에는 목적이 들어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법인데 자생직 질서의 기초가 되는 건 사법입니다. 사법. 프라이빗 로우입니다. 퍼블릭 로우가 아니라 프라이빗 로우입니다. 프라이빗 로우에서는 항상 탈목적성이라는 것. 목적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몸을 해라, 무엇을 해라 하는 것. 동기. 그 법을 만들어낸 동기. 예를 들면 중소기업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게 중소기업법 아니면 무슨 우리나라 법 만드는 건 현재 의회에서 만들어진 모든 99%는 전부가 다 이게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몸을 위해서라는 목적. 몸을 위해서입니다. 전부 다 대부분 다 위해서입니다. 소득 분배를 위해서, 평등을 위해서, 고용을 위해서. 모든 것 다 몸을 위해서라는 목표가 들어있습니다. 이건 법이 아닙니다. 이건 법이, 이게 법다운 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많죠. 우리 법 보면. 이게 전혀 법다운 법들이 아니죠. 탈목적성, 특정한 정치적 목적과 독립적이라는 얘기죠. 여기 있습니다. 소득 분배 목표라든지 고용 증대, 고용 증진, 여러분들 혁신하기 위한 법, 뭐죠? 혁신 경제를 위한 법, 무슨 포용 경제를 위한 법, 이거 전부가 다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거는 자생직 질서의 법인데 이건 공법하고 똑같습니다. 규제법이죠, 규제법. 사회의법이라는 게 소셜 레지슬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복지법이죠, 복지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목적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기업, 혁신 경제, 포용 경제, 여러분들 가격 규제, 수량 규제 있죠. 여러분들 최저임금제 이거 전부 다 이게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뭘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목적이 들어 있죠. 이건 법이 아닙니다.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이건 이런 법을 뭐라고 그러냐면 마스나멘 처분적 법이라고 합니다. 처분적 법. 공법도 아니고 처분적 법입니다. 이게 물론 좀 공법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공법은 항상 목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뭘까요? 금지적 성격을 가진 것이다. 금지적. 이 세 가지만 특징만 제대로 알면 법은 이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판명이 될 수 있습니다. 뭐 효과 분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을 보면 이 세 가지 조건이 들어있으면 이건 법이 아니다 이거죠.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 이건 뭐 세 가지 조건, 보편성도 없지, 탈목적성도 없지, 금지적 성격도 아니죠. 금지적 성격이 아니라 그 행동을 금지하는 것도 아니죠. 이건 뭐 세 가지 조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효과 분석이 필요 없습니다. 효과 분석. 이게 법이란 어떤 거죠? 좋은 법이 뭐냐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보편성, 탈목적성, 금지적 성격. 물론 확실성 몇 가지 더 있습니다. 확실성 문제들 여러분들 이걸 보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저는 뭐 네 가지 정도만 충분하고 하다고 보는데 제가 자유주의 도덕관과 법사상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 풀러라고 하는 사람, 론 풀러라고 하는 사람이 논문을 썼는데 론 풀러라고 하는 사람이 8가지 기준을 얘기를 합니다. 법다우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소급 입법 금지라든지 또는 법 내용이 확실하다든지 법에 내에서 충돌이 없이 있어서는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8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저는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법치라는 거 이제 들어볼까요? 이제 법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게 진짜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진짜 아까 얘기했던 3가지 조건, 최소한 3가지 조건을 갖춰 있을 때 이게 진짜 법이다 이거죠. 그런데 법치라는 거 볼까요? 룰 오브 로우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룰 오브 로우가 도대체 뭐냐 이거죠. 룰 오브 로우가. 우리나라
어떻게 사용합니까? 여러분들 룰 오브 로우.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시민들이 준법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아, 시민들이 법을 안 지켜? 이건 법치를 왜 안 지켜? 이런 얘기합니다.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법치가 그런 게 아니죠. 법치는 전혀 틀렸습니다. 이건. 그 다음에 법에 따라 통치한다? 법에 따라. 룰 바이 로. 법에 따라 통치한다? 법에 따라 통치한다? 이것도 법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틀렸습니다. 법학자들 있죠? 내가 법학자들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 책에 아까 얘기했던 그 자유주의 법관, 자유주의 법과 도덕관과 법사상이라는 책에 한 5사람, 6사람을 들어서 한국의 아주 지도적인 법철학자, 법학자, 헌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 전부 이름을 걸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 한국의 헌법책이 있죠? 룰 오브 로가 도대체 뭔지 도대체 몰라요. 이런 식의, 전부 다 뭐로 되어 있느냐면 법에 따라 통치하는 것. 시민들이 준법 정신.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아,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죠. 그래서 난 헌법학자들 아주 싫어하는데요. 맨날 그 헌법만 책만했지 제대로 공부를 안 한 사람들. 그럼 룰 오브 로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룰 오브 로라는 게.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거죠.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법이 갖춰야 할 조건. 법이 법으로 하여금 갖춰야 할 조건을 말할 때 이걸 법치라고, 룰 오브 로라고 그럽니다. 이걸 정확히 더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정의로운 행동규칙이죠. 그게 정의로운 행동규칙하고 똑같습니다. 정의로운 행동규칙은 항상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차별금지, 차별하지 않고 특혜 금지, 이런 보편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탈목적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금지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보통 정의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누구한테 뭐를 주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의 규칙, 이게 이제 법인데, 이같이 룰 오브 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세 가지 조건을 갖춘 법에 따라서 통치하는 것, 이것을 룰 오브 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룰 오브 로. 이게 애담 스미스도 그랬고, 또 칸트도 그랬고, 여러분들 칸트의 정언명령이라는 게 있죠.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이건 뒤에 가서 또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하이에크 얘기를 써놨습니다. 하이에크. 법치라는 게 뭐냐면, 법치는 무엇이 법이어야 하는가에 관한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하이에크라고 하는 사람은 내 강의가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하이에크 사상입니다. 나는 하이에크하고 동반하는, 하이에크하고 같이 잠자고 같이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시피 하는 사람인데, 하이에크가 20세기 가장 위대한 자유의 대변이다라고 칭찬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노벨 경제학상도 받고, 이 사람의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치는 무엇이 법이어야 하는가에 관한 원칙이며 법이 지녀야 할 일반적 속성에 관한 것이다. 아까 속성 세 가지 얘기했죠. 그 속성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법치 개념이 모든 통치 행위에서 나타나는 단순한 적법성의 요구와 혼돈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그렇죠. 지금 적법성, 의회에서 통과하면 모두가 다 법이라고 보는 거 있죠. 이거는 법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거죠. 적법성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통과했으니까요. 그렇죠? 다수결을 얻었습니다. 적법성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법성 이전에 그게 진짜 법으로서 갖춰야 할 조건을, 법이 법다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법으로서 갖춰야 할 조건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죠. 이게 법인식입니다. 우리나라 법인식이 이와 같은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이제 큰일이죠. 모든 문제는 법에서부터 출발한다. 어느 한 사회의 문제는 법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법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인간과의 관계를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적용되는 그런 법인데, 그 법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게 사회적 갈등에서부터 저성장에서부터 실업 문제에서부터, 우리나라 문제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문제. 이건 누누이 지적해왔던 문제들이죠. 우리나라 실업이, 우리나라 성장이, 90년대 계속 추락해왔습니다. 일관되게 추락해왔습니다. 그 성장률이. 과거에 7%였던 것이 점점 더 4%, 5%, 3%였다가 지금 뭡니까? 2% 내야합니다.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죠. 그 근본 원인이. 이 규제의 법이라는 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이 인식이 잘못됐거든요. 법이 엄청나게 새로운 것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 법다운 법이 아닙니다. 법다운 법들. 그러니까 법치라는 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이거입니다. 법치라는 것이, 다시 한번 하이에크, 여러분들 페이퍼가 있으니까 한번 일부러 어느 때 가서 공부할 필요는 없이 화장실에 앉아서 읽어보십시오. 한 번이라도. 법치라는 게 뭐냐? 자생적 질서라는 게 뭐냐 하는 것. 이 자생적 질서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대단히 중요하다. 그 개념이.
자유주의를 인식하는데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자유주의라는 거.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문제를 다, 앞으로 계속 그렇습니다. 앞으로 다음번에는 정의 문제를 할 겁니다. 정의 문제. 그 밖에 논리를 할 때 항상 자생적 질서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아울러 자생적 질서의 기초가 되는 게임 규칙의 형태. 게임 규칙. 즉, 법 형태입니다. 법이 갖춰야 할 조건입니다. 이 조건. 이거 가지고 이제 정의 문제.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 다른 사회주의라든지, 보수주의라든지, 또는 그 밖의 이념들을 다 비판을 하는 거죠. 법의 지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 좌파들이 아주 싫어하거든요. 왜 법의 지배를 싫어하느냐면, 법의 지배 보십시오. 여러분들 노동조합들 있죠. 노동조합들이 법 안 지키면 이거 준법 정신 없고 법치가 무너졌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법이라는 게 누구를 향해서 법치를 떠드느냐 하면 이게 피지배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법치를 떠듭니다. 이건 아니죠. 이건 권위주의입니다. 이건 보수주의자들이 그렇습니다. 보수주의자들. 아주 못쓸 거거든요. 근데 보수주의 싫어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법치라는 문제부터 출발하는 거죠. 법치라고 하는 것을 누구냐면 이 피지배자를 중심으로 합니다. 이게 법을 안 지킨다. 이놈들 나쁜 놈들이다 이거죠. 이게 법치가 어긋났다 이거죠. 그렇게 비판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법치를 이거 헌법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왜 이런 법치 개념이 등장했느냐면 법실증주의가 그렇습니다. 법실증주의가 완전히 법 세계를 망쳐놓은 거죠. 이건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법의 지배입니다. 법치란 정의 행동 규칙을 도덕철학적 개념을 법학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원래 법의 지배라고 하는 것이 도덕철학적 개념이죠. 도덕철학이라는 게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네가티브하다. 불의입니다. 불의를 제거하는 법입니다. 불의를 제거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정의로운 행동 규칙입니다. 불의를 제거하는 겁니다. 뭐를 만드는 것, 적극적으로 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제거하는 겁니다. 정의를 세운다. 이건 불의를 없애는 겁니다. 네가티브하죠? 네가티브합니다. 불의를 없애는 겁니다. 이게 정의입니다. 불의를 없애는데 그걸 금지시키는 겁니다. 그걸 하지 말아라 금지시키는 겁니다. 폭력 행사. 불의라고 하는 것. 남의 재산을 훔치는 것. 아니면 남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들. 이게 불의죠, 다. 그 다음에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다리 걸기 하는 것. 경쟁할 때, 경쟁 못하게 다리를 걸습니다. 그런 현상들 굉장히 많습니다. 불의입니다, 불의. 불의를 제거하는 것. 불의를 제거하되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제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의를 제거하는데 무슨 목적? 경제 성장을 위해서? 아닙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 실업자를 위해서? 고용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불의는 행동 그 자체가 불의이기 때문에 제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직이라는 게 있죠. 정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있고 정직을 최선의 방책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 정직을 최선의 방책으로 여기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렇죠? 정직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게 정직이라는 게 이게 도덕적인 겁니다. 도덕적인 거니까 그냥 정직한 게 좋은 거고 그런데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건 정직함으로써 나한테 이득을 얻기 위해서 정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금지시킨다고 하는 건 그 자체가 나쁘니까 금지시키는 겁니다. 뭐를 위해서가 아니죠. 물론 나중에 이제 이런 규칙들이 네가티브한 규칙들을 종합을 해보면 그게 이제 결국은 경제 성장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고용도 이루어지고 또는 분배도 고루어지고 이런 긍정적인 효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긍정적인 효과가 등장되는 건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저절로 나타나는 결과죠. 시장 경제. 이런 룰을 지키게 되면 저절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룰을 지키면 저절로 성장도 이루어지고 분배도 주어지고 또는 고용도 늘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목표라고 하지 않고 그냥 자유주의자들은 기능이다. 시장 질서의 기능이다라는 식으로 기능이라는 말을 씁니다. 성장이라는 말 대신에. 목표라는 말 대신에 기능이라고 하는 건 목표는 누가 자기 스스로 목표를 정하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목표를 정하든가 두 가지 있는데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 시장에서 저절로 형성되는 그 결과를 그냥 기능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은 참 법치라는 것은 정의의 행동규칙이 아까 세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을 갖춘 도덕 철학적 개념인데 그거를 법학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칸트의 정언명령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인간을 수단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게 있습니다. 인간은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인간은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온 내가 나중에 많이 붙인 건데요. 이걸 한번 읽어줄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받아 써주세요. 정언명령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정언명령 첫 번째는데 간단히 이거는 내가 그 국가를 무엇인가라는 최근에 나온 책에도 있습니다. 칸트를 얘기하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법 원리를 설명했는데 너의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 타당할 수 있도록 행동하라. 보편적이라는 말을 썼죠. 여기서 보편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 타당할 수 있도록 행동하라. 그 다음에 정언명령 2입니다. 다른 사람을 항상 수단만이 아니라 너 자신만큼 목적으로 취급하라. 다른 사람을 항상 수단만이 아니라 목적으로 취급하라. 이게 두 번째의 정언명령이고, 첫 번째의 정언명령은 너의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 타당할 수 있도록 행동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국은 뭐냐면 아까 그 법에 목적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 법에 목적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그 목적을 지키는 사람은 뭡니까? 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법에는 목적이 들어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특수한 목적. 예를 들면, 고용 목적이라든지, 누구를 위해서라는 것, 재분배를 위한 목적, 누구를 위한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하나 예를 든다고 한다면, 최저임금제 좋습니다. 최소 생활수준이 생활이 나쁜 사람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최저임금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누구냐? 목표가 뭐예요? 생활수준이 나쁜 사람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목표. 그런데 그 목표를 따라다가 보면 이제 수단으로 여깁니다. 사람들은. 뭐냐면 그 목표를 위해서 자영업자를 전부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렇죠? 자영업자들. 다른 사람 모두가 그 목표를 위한 수단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가 들어있는 법이라는 게 목표가 들어있으면 사람들을, 인간을 목표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취급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걸 남에게 하지 말라. 이것도 역시, 이게 유니버설한 거죠. 이게 뭐냐면, 내로남불하고 똑같습니다. 이 법의 지배라고 하는 게 결국은 칸트에 있어서 이 정언명령하고 똑같은 것이다. 법을 보면, 그 사람의 명기를 보면, 여기서 설명이 참 시간이 없어서 설명할 수가 없는데요. 한 가지만 설명을 할까요? 하나, 아까 첫 번째에 있었습니다. 너의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 타당할 수 있도록 행동하라. 이게 철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건 뭐냐면 보편성입니다. 차별 두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으냐면, 여러분들 하나 예를 들을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내가 참, 거짓말을 해서 돈을 빌립니다. 이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참 도덕적입니까? 물으면 내가 이렇게 합니다. 나는 거짓말을 해서 돈을 빌리는 것이 빌리겠다라는 게, 이걸 빌리겠다는 이런 행동 준칙을 만듭니다. 내 의지입니다. 내 행동 준칙을. 나는 거짓말을 해서 난 돈 빌리겠다, 이거지. 은행에 예를 들면 나는 돈이 많으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이제 거짓말을 해서 돈을 빌립니다. 이게 보편적인 행동 규칙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내가 거짓말을 해서 돈을 빌리게 된다고 한다면 역시 다른 사람도 이걸 이제 보편화시키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다 지키게 합니다. 나만 그걸 지킨다고 한다면 이게 내로남불이죠. 근데 여러 사람 보편적으로 다 지키게 만듭니다. 그러면 내가 결국은 손해는 누구한테요? 최종 경우는 내가 돈을 빌릴 수가 없습니다. 나한테 돈을 다른 사람도 나한테 돈 빌려주는 거짓말로 빌려줄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거짓말을 해서 돈을 빌리는 걸 내 행동 준칙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그 행동 준칙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이게 보편화할 수 있는 행동 준칙은 도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칸트 얘기는.
그런데 이걸 보편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A라는 사람, 나라는 사람 말고 또 B라는 사람이 있어요. B라는 사람은 나도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줄 때 나는 거짓말로 돈을 빌려주겠다. 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해봐요. 또 C라는 사람, 나도 돈을 빌릴 때 거짓말로 돈을 빌리겠다. 나중에 은행 보면, 다른 사람들 다 이게 거짓말로 한다? 돈 빌려줄 은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도 돈을 못 빌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순율이라고 부르는데, 보편화시켜가지고 모순이 없어야 됩니다.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모순율입니다. 이런 얘기, 지금 나는 철학자들 책을 읽어봤는데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설명한 게 참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항상 수단만이 아니라 너 자신만큼 목적으로 취급하라. 이게 사람들이, 칸트가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을 목적으로만 취급하라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서만 취급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 이런 거였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삼았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 이런 때가 있습니다. 이게 시장경제의 교환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시장경제의 교환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목적으로 이용할 때는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다른 사람을 항상 수단만이 아니라 하는 걸 전부 빼고 칸트는 항상 자신만큼 다른 사람을 목적으로 취급하라라고 그래가지고 복지정책이 그렇습니다. 복지정책. 나를 희생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그렇죠? 복지정책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목적으로만 취급하라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헌신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자선적이어야 된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앞에 거 빼십시오. 빼봐요. 다른 사람을 항상 수단만이 아니라 이걸 빼버리고 칸트의 정언명령 2는 너 자신만큼 다른 사람을 목적으로 취급하라. 이겁니다. 다른 사람을 너 자신만큼 목적으로 취급하라. 요것만 살려놔봐요. 다른 사람 목적이니까 지나가는 사람, 자빠진 사람 있으면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내가 도와줘야 됩니다. 내 물건을 내 돈을 들여서 도와줘야 됩니다.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 뒤져보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어떤 병원이 있는데, 암 환자가 있습니다. 암 환자. 이건 생전 치료도 못할 바인데, 그걸 퇴원시키는 거는 이건 안 된다. 그 병원이 모든 걸 다 해서, 모든 수단을 다해서 암 환자를 치료를 해줘야 이게 칸트의 정언명령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Not merely as mean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ot merely as means. 수단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수단만이 아니라 목적으로 취급하라. 자신만큼 목적으로 취급하라. 그런데 다른 사람을 목적으로 취급한다고 할 때, 다른 사람은 여기서 법에서는 만약에 법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들어있다고 한다면, 그 법을 통해서 시민들을 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돼버리는 거죠. 수단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최저임금제 그렇습니다. 자영업자들 수단으로 생각한 거죠. 다른 시민들 전부 다 수단으로 취급했습니다. 수단으로 취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최소임금제를 도입을 한 거죠. 전제가 그거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수단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고 한다면 그만큼 나머지 사람들 대가를 지불해라 이거죠.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래야 이게 맞는 거다. 왜냐하면 그렇죠. 수단으로만 삼지 말고 목적으로 삼아라 했으니까. 여러분들 23조에 보면, 우리 헌법 23조에 보면 사유재산입니다. 재산을 사용할 때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칸트의 정언명령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이런 건데, 우리나라 법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법치의 의미가 있습니다. 특권 배제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특권 배제입니다. 특권. 이게 특권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칸트라든지, 데이비드 휴미라든지, 애덤 스미스 당시들, 아주 차별적인 인간들을 신분으로 차별하는 것, 이게 제일 싫어했거든요. 칸트가 내로남불을 제일 싫어했습니다.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거. 내로남불은 그 당시에 사용을 하진 않았지만, 특기를 주는 거죠. 다른 사람은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다. 라는 식. 저 사람은 다른 사람과 특별한 사람이다. 귀족들이었습니다. 아주 귀족들이라는 걸 개로 본 거죠. 그 사람들. 아주 사람을 싫어했습니다.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이. 법치의 의미가 특권 배제. 그 다음에 또 하나 특히 그렇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 룰 오브 로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룰 오브 로가 아닙니다. 룰 오브 로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때문에, 국가를 향한 겁니다.
국가 너희들 멋대로 법 만들지 마, 멋대로 통치하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지 시민들로 하여금 법에 복종하라는 의미는 법이 아닙니다. 룰 오브 로가 결코 아니라는 것. 법에 복종하라는 의미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룰 오브 로라고 사람들은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원래 룰 오브 로는 진짜 룰 오브 로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닙니다.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겁니다. 국가가 제멋대로 통치하지 말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수범자라는 얘기 있습니다. 그 규범이 누구한테 향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룰 오브 로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로 하여금 법을 제일 지켜라, 법을 준수하라, 법에 복종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국가에 향한 겁니다. 국가 권력을 제한하라. 국가 권력을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 법을 제멋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법을 제멋대로 만들지 말아라. 제멋대로 만들지 말고 이 법으로 통치를 하되 법을 제멋대로 만들려고 하고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그 법에 의해서 통치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유와 재산권 보호죠.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경제 성장, 고용 뭐 이런 목적이 아니죠. 룰 오브 로라고 하는 것은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겁니다.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한다. 이렇게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뭐가 나타났어요? 제일 밑에입니다. 경제적 번영이 생기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이제 원래 룰 오브 로의 목표라고 할까요? 이때의 목표는 성장 목표하고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룰 오브 로의 취지라고 해요. 룰 오브 로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룰 오브 로를 도입하게 된 의미는 자유와 재산권의 보호가 있었는데 자유와 재산권을 철저히 법에 의해서 룰 오브 로의 법에 의해서 보장을 해줬더니 결과적으로 보니까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더라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건 의도한 게 아닙니다.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데이비드 휴미라 누굽니까? 애덤 스미스 같은 사람들. 애덤 스미스가 경제 성장을 위해서 룰 오브 로 정의 규칙을 지켜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의 규칙에 어긋나게 되면 이건 나쁜 것이다. 그러나 정의 규칙을 지켰더니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게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더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에 관해서 간략하게 하나 설명을 할게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있죠. 국부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네? 국부론이 있고 그 다음에 도덕감정론을 썼습니다. 도덕감정론의 제일 첫 번을 보면 첫 페이지를 보면 첫 줄을 보면 인간이라는 누구든지 인간이란 제 아무리 이기적이라고 하더라도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과 행복을 같이 하는 그 이타적인 요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요소가 들어있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도덕감정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완전한 문장은 아니, 내가 여기서 그냥 그대로 인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인간은 이기적인 면도 있지만 다른 면도 있다. 다른 사람의 행불행을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도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국부론 볼까요? 국부론을 보면 그 푸주간 주인을 얘기합니다. 푸주간 주인이 고기나 빵집 주인이 소비자를 위해서 빵을 맛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빵집 주인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빵을 맛있게 만든다.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라고는 타인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니까 빵을 먹는 소비자한테 이익이 되더라.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그럼 아담 스미스가 그 국부론에서 얘기한 거하고, 도덕감정론에서 얘기한 거 다른 거 아니냐. 도덕감정론에서는 이타적인 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국부론에서는 이타심 얘기 안 하죠. 그러면 아담 스미스가 그건 국부론을 쓴 건, 아담이 도덕감정을 쓰고 스미스가 국부론을 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놀렸습니다.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아담 스미스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도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거티브 버추가 있어요. 네거티브 버추. 이거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 피해를 줘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네거티브한 거죠. 아까 정의론, 정의감, 법감정, 정의하고 똑같습니다. 정의론 행동구칙 또는 법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게 특정한 행동, 불의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걸 금지시키는 게 법다운 법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그런 얘기를 하죠. 한 사회가 운영되는데 두 가지 도덕이 필요하다. 하나는 네거티브 버추, 또 하나는 포지티브 버추다. 네거티브 버추는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줘. 포지티브 버추는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이타적인 것, 먹을 걸 갖다 주는 겁니다. 이타심이죠. 이타심. 그러니까 거지가 돌아가면 거지한테 주지는 말죠. 거지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 사람한테 해코지는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애덤 스미스의 정의 원칙입니다. 그런 네거티브한 도덕을 지킬 때 비로소 이제 건물에 비교를 하는데 이타심이라고 하는 남을 거지를 도와주는 것, 이거는 한 집의 장식품에 지나지 않는다. 집과 건축에 비교를 하면 그 건축물에는 장식품에 지나지 않지만, 그러나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건 행동이죠. 네거티브 버추입니다. 이거는 한 집의 대들보와 똑같은 것이다. 이 대들보가 무너지면 집이 산산조각이 되지만, 집에 장식품이 없다고 해서 집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아담 스미스가 그럼 두 가지가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남한테 도와주는 행동이죠. 도와주는 행동은 소규모 사회에서는 가능합니다. 소규모 사회에서는 소규모 사회, 친구끼리 그 우정이 없으면, 이타심이 없으면 그 친구 깨집니다. 부부간에 서로 이기심만 따지면 부부간 관계 깨집니다. 그런데 이 거대 사회에 있어서는, 거대한 사회죠. The Great Society라는 말을 쓰죠. 거대 사회에 있어서는 이게 이타심 가지고는 소용없단 말이지. 이타심 가지고는 사회가 운영이 안 되고, 네거티브 버추. 남한테 도와주지 못할 망정, 그러나 남한테 피해줘서는 안 되는 거야. 인절이 있습니다. 인절이. 이걸 지켜라. 이게 정말 큰 사회를 운영하는 데 중요한 것이다. 바로 로가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사법입니다. 사법은, 프라이빗 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생적 질서의 기초가 되는 법입니다. 자생적 질서의 기초가 되는 법. 이미 자생적 질서, 조직이라는 것 두 가지를 설명을 했기 때문에 사법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설명이 가능합니다. 쉽습니다. 사법은 언제든지 네거티브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그렇습니다. 네거티브합니다. 남의 자산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예의 범죄를 지켜라라는 얘기하고 똑같죠. 남한테 불손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사법입니다. 프라이빗 로입니다. 프라이빗 로. 그러니까 자생적 질서의 기초가 되는 것은 사법이다. 그런데 조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조직이라는 항상 목적가 들어있습니다. 목적. 이게 공법입니다. 공법. 정부 조직이라는 게 공법입니다. 다 이렇습니다. 여기 아리스토텔레스 있죠. 법이란 사람들 사이에 불의가 있을 때 그들 위에 존재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또 데이비드 휴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보시도록. 애덤 스미스 그렇습니다. 칸트 정언명령 다 그렇습니다. 전부 다 네거티브한 것입니다. 네거티브하죠. 이게 자생적 질서의 기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법은 항상 그렇습니다. 목표가 들어있습니다. 목표가 들어있는데 자리 배치를 하는데 그 시장에서는 내가 소득 수준이라든지 사회적 지위라든지 이런 거는 자생적으로 저절로 형성이 되는데 여기서는 지정을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공무원 보십시오. 공무원 세계. 정부 조직법에 정부 조직이 있죠. 누구는 뭐고 누구는 뭐고 과제를 전부 다 법으로 과제를 분할을 합니다. 분배하죠, 과제를. 그렇죠? 너는 이거 하라, 저거는 저거 하라. 전부 이 법으로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조직법입니다. 이게 공법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 조직법, 그렇죠. 두 번째로는 행정법이 있습니다. 행정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행정. 어떻게 행정 관리들로서 행동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 행정법, 그 조직법에서는 그 조직 구성원들이 각자 똑같은 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릅니다. 다른 룰을 지켜야 돼 있어. 너는 이 사람하고 교환을 하고 거래하고 너는 저 사람하고 뭘 하라는 식으로 해서 서로 다릅니다. 보편성이 갖춰요. 서로 차별적이죠. A 부서는 A 부서 나름대로의 룰이 따로 있습니다. B 부서는 B 부서 나름대로의 룰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룰 속에는 항상 목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사람들한테 서로 분배를 해야 됩니다. 군대 조직이 똑같죠. 기업 조직하고 똑같습니다. 기업 조직도 항상 이게 분배를 하죠. 누가 나눠주죠. 일자리만. 회사 내적, 공장 내적 분업입니다. 공장 내적 분업은 항상 이게 상위에 사령탑이 할 일을 전부 나눠줍니다. 너는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러나 시장에서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거는 목적이 들어있다. 공법에는 여기 있죠. 공법은 항상 위계적이고 공법은 위계적이다. 위계적이고 항상 목적과 결부되어 있다. 그리고 편의주의입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법을 정합니다. 그렇죠? 공법은 항상 편의주의입니다. 그래서 공법은 정의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공법을 정의라고 한다? 이건 넌센스입니다. 공법은 정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공법은 항상 사법에 존재합니다. 사법에 존재한다. 공법은 헌법 그렇습니다. 헌법은 국가 조직 문제입니다. 국가를 어떻게 조직할 것이냐, 그러죠. 의회는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아니면 법원은 어떻게 할 거냐, 대통령 어떻게 선거할 것이냐. 이거 전부 다 하나의 국가 조직, 정부 조직을 말해주는 게 헌법입니다. 헌법은 바로, 그리고 그 과제를 분배하죠. 과제를 서로 나눠줍니다. 이거는 조직이고, 이게 공법입니다. 전형적이죠, 헌법이라는 게. 의회는 법을 어떻게 정하가, 또는 의회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대통령 어떤 과제를 수행하느냐, 법으로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공법입니다. 그 다음에 목적과 항상 결부되어 있죠. 목적은. 공법은 결코 정의 규칙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다. 정의 규칙이 아닙니다. 공법은 공법은 정의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편입니다. 에피션시 문제입니다. 에피션시를 정의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나중에 다시 정의라는 얘기를 설명할 겁니다. 소득 재분배를 정의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자유주의자들의 정의를 보지 않습니다. 이건 정의가 아니다. 이건 오히려 불의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정의라고 하는 것은 불의의 행동을 제거시키는 겁니다. 불의의 행동.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네거티브하죠, 정의가. 정의가 이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는 불의를 없애는 것이 정의다. 불의로운 불의의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정의다. 여러분, 지나가는 거지 있죠? 거지가 그냥 지나가서 내가 해코지 않으면 그건 내가 정의롭게 행동한 겁니다. 정의롭게 행동한 것. 남한테 피해 안 주는 행동하면 다 정의로운 행동입니다. 여러분들 다 정의로운 행동을 하죠. 이게 정의입니다. 얼마나 이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정의 남한테 도와줘라, 이 좌파들이 남한테 도와줘라, 이게 정의다. 이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위선이죠. 인간한테 이 정의라고 하는 게, 자유자들의 정의라는 게 아주 간단하죠. 남한테 피해를 주지 마. 여기 사법과 공법 비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공법은 항상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인간에서 만들어진 거라는 게 항상 조심해야 될 것. 인간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맨메이드입니다. 맨메이드. 아까 조지가라는 거, 인간의 아티피셜한 거죠. 인간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었어. 무슨 목적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공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차별성이 있습니다. 차별합니다. 그렇죠? 왜 상호관계가 있으니까 다 차별하는 거죠. 그렇죠? 위계질서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은. 공법은 항상 위계질서를 전제합니다. 항상 위계질서를 전제한다. 자기는 안 지켜. 안 지킵니다. 나는 다른 룰을 지킵니다. 다른 룰을 지키되 아랫사람은 내 명령에 지시 복종에 따릅니다. 이게 위계질서죠. 그 다음에 편의주의입니다. 편의주의. 목적 지향적이다. 이러이러 행동해라. 지시명령적이죠. 적극적이라는 건 지시명령적입니다. 폴리티컬하죠. 이게 에피션시, 이게 폴리티컬합니다. 정치적입니다. 정치적 목적. 조직. 그 다음에 자생직필서 사법은 나중에 형법에 관련시켜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사법은 항상 자생적으로 형성됐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활하다 보니까 도둑질하지 마라, 타인의 재산을 훔치지 말아라, 타인의 재산을 존중하라, 또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자생적으로 형성된 겁니다. 누가 만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가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모세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까? 아무도 만든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남의 재산을 존중하는 것이 내한테 도움이 되더라 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호작용 과정에서 저절로 형성이 된 겁니다. 묵계죠, 묵계. 이 설명은, 이런 룰들이 어떻게 생성되느냐 하는 문제는 나중에 도덕 준칙의 형성 과정에 관해서 설명을 하죠. 이 진화적인 거거든요, 진화적인 것. 진화냐, 창조할 때 창조가 아니라 진화한 것이다. 창조가 아니라 진화한 겁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 보면, 데이비드 휴먼이 전형적이거든요. 이게 신을 믿지 않습니다, 신. 진화를 존중하기 때문에. 나중에 교수 자리에 항상 빠져나오죠. 그 당시에 기독교, 뭡니까?
기독교를 비판하지. 기독교가 아니라 천주교, 캐톨릭 엄청나게 비판했습니다. 데이비드 휴미. 그래서 교수를 하려고 교수 채용을 해서 신청을 하면 항상 탈락되고 그랬어요. 나중에 결국 교수 생활을 못했습니다. 그냥 문필가로 남았었죠. 서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뭐 전혀, 그러니까 이 이 진화이론가들, 데이비드 휴미. 여러분들 여기서 또 하나 설명할 것은 어차피 시간이 다 지났네. 여러분들, 어차피 진화 이론에서 다윈이 진화 있죠? 다윈이 진화 이론 창시자를 보죠? 그건 넌센스입니다. 다윈 이전의 다윈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데이비드 휴엄, 아담 스미스, 아담 퍼거슨, 등등. 이런 사람들. 데이비드 휴엄이 찰스 다윈이 있기 이전에 이미 언어학, 법률, 시장, 여기에서는 전부 다 진화적인 현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창조가 아니라, 창조는 홉스 같은 사람, 사회 계약론가들이 사회를 만들었거든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회를 만든다 이거는. 이게 창조거든. 그러나 진화 사상, 진화인데 이 진화는 다윈 이전에 벌써 언어학자들, 법사학자들, 시장 이론가들 이런 사람들이 벌써 진화 이론을 적용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그걸 모방을 해서 만드는 것이 찰스 다윈의 생물학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사회과학에서 진화가 먼저 생겨났다는 거.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서야 서서히 이제 알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이 진화 이론적인 자유주의자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진화적인 방법으로 자유주의를 정당화시켰다는 걸 이제서 서서히 확산되기 때문에 비로소 사람들이 이제 이게 찰스 다윈은 이전에 벌써 사회과학에서는 진화 이론이 있었구나 이럽니다. 그 과학혁명이 아니죠. 찰스 다윈이. 과학혁명은 이미 벌써 사회과학이 먼저 이루어졌던 거죠. 여러분들 이건 분명히 알고 있어야죠. 하이에크는 데이비드 휴엄, 아담 스미스 이런 사람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윈니스트 비포 다윈이라는 말. 다윈 이전의 다윈주의자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제 형법과 민법입니다. 이것만 끝낼게요. 나는 어디까지나 형법은 사법으로 돌려야 돼. 공법으로 돌릴 수가 없다. 형법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형법이라는 게 뭘 하는 거죠? 형법이라는 게 불의 행동을 제거시키는 역할입니다. 사람 죽이는 거, 그렇죠?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형벌로 다룰 수 있는 게 어떤 종류의 범죄자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취급을 할 것이냐. 이게 형법에서 다루거든요. 이 형법이라는 거는 첫 번째. 이 불의라고 하는 거, 인저스티스를 제거하는 겁니다. 이게 사법이죠, 사법. 공법은 정의로운 행동 규칙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불의를 없애는 목적이 뭡니까? 불의의 목적은 불의이기 때문에 제거시키는 겁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 아니죠. 그렇죠? 경제 성장을 위해서? 아니면 고용 목표를 위해서? 아니죠. 이건 아무런 목표가 없습니다. 불의이기 때문에, 도둑질 하는 거는 불의이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 이거, 킬링 하는 거, 이거는 도덕적으로, 이건 불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없애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사법이죠, 사법. 이게 왜, 그렇지만 비행을 저지하거나 처벌하거나 혹은 그 희생자에게 보상할 목적으로 가진 것. 이게 형법인데 형법이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죠. 여기서 볼까요? 여기서 공법은 여기 있구나. 형법이 사법에 속하는 이유 있습니다. 형법의 속성. 형법의 속성은 바로 아까 보편성, 추상성, 탈목적성. 추상성은 빼십시오. 이건 여러분들 설명이 더 필요하니까. 보편성, 탈목적성, 불의의 행동을 제거시키는 거죠. 그렇죠? 공법을 누가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까? 공법을. 정의는 완전히 사법의 얘기입니다, 사법. 불의를 제거시키는 건데, 그 다음에, 범죄의 성립 요건 등의 행동이란, 이제 이런 걸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형법이라는 게 소득 분배나 인적 그리고 물적 자원의 배분 또는 사람들이 어떤 과제를 부여하는 법이 아니라 이게 공법이 이런 과제를 해야지 형법에서 이런 과제를 해요. 절대 이기는 일이 없죠. 공법은 정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정의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의 행동규칙이 아니야. 사법에서나 정의 행동규칙이야. 불의라고 하는 거 없애는 건 이건 사법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형법의 역할입니다. 불의를 제거하는 거죠. 여기 있습니다. 형법은 불의에 해당하는 행동이 뭐냐 하는 걸 규정하는 겁니다.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 벌을 규정하는 겁니다. 벌을 규정하는 것. 벌 주는 것이 경제성장, 고용증진, 양극화해서 특수한 목적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공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법은 언제든지 특수한 목적이 있어. 여기 물론 이런 목적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정부 조직하는 목적이 뭡니까? 정부를 조직하는 것. 과제입니다. 과제를 부여해 줍니다.
너는 어떤 과제를 해? 너는 저런 과제를 해? 하는 게 공법이지. 이 형법에서는 어떤 과제, 너는 이런 과제, 저런 과제, 이런 게 과제 분배하는 게 형법 아닙니다. 결국 형법 읽어보십시오. 형법. 너는 이런 과제하고 너는 이런 과제고 각 부서에다가 이 과제를 부여하는 게 아니거든. 불의 행동이 뭐냐? 어떤 행동이냐? 불의 행동을 할 경우 얼마만큼 몇 년 형을 부여할 것이냐? 아니면 뭐 근고형을 낼 것이냐? 형을 뭐 2년, 3년을 할 것이냐? 그거 얘기를 합니다. 형법은 또 탈목적적입니다. 아까 얘기했지. 아까 얘기합니다. 아까 과제 분배하는 거. 너는 이 과제를 목표로 해서. 형법이라는 게 불의를 없애는 것 뿐이지 그 이외의 다른 목표가 없습니다. 목표라고 한다면 불의를 제거하는 행동입니다. 불의를 제거하는 것. 그 이외에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기 때문에 도둑질은 나쁜 것이고 누구나 차별하지 말고 보편적으로 처벌하는 겁니다. 누구나 차별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형법 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사법이라는 게 이게 자생적으로 형성됐다고 그랬죠? 자생적으로. 이게 누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우리 사법 있죠. 우리 민법이 있습니다. 1000가지 되어 있습니다. 1000가지. 1000가지 중에서 그게 의회에서 만드는 것들이 아닙니다. 실제 사람들이 지키는 것들 있죠. 지키는 것들을 갖다 명문화해가지고 이걸 법전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민법의 원천입니다. 민법의 원천. 민법의 원천은 자생적 질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근거가 뭐냐? 네가 그걸 어떻게 증명하느냐라고 물으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민법책 하나도 안 읽어도 여러분들 민법 하나도 모릅니다. 하나도 몰라고 우리 시장에 가서 물건 사고 팝니다. 정주영 씨가 민법을 알았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거든. 그래도 돈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민법이라는 것은 이 상호작용과에서 스스로 배워가지고 하는 겁니다. 배운 겁니다. 배웠는데 그냥 나중에 소송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대륙법 개통이 되니 이걸 법전화 시켜버린 겁니다. 육법전서로 만들어 놓은 거죠. 육법전서를 하나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람들이 지키는 것들을 갖다 써놓은 겁니다. 미국 헌법이 그런 거죠. 미국 헌법이라는 게 사람들이 그 미국 헌법에 가치 있는 걸 다 존중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 헌법을 미국의 성문으로 사람들이 지키는 그 가치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법으로 헌법으로 갖다 놓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거죠. 마찬가지로 민법이라는 게 형법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형법도 이게 저절로 형성된 것들입니다. 이게 자생적 질서입니다. 자생적. 형법을 누가 살인하지 마라. 살인은 처벌해야 된다. 누가 그 학자가 앉아가지고 꼼꼼히 따져서 모세가 앉아서 따져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따져서 만들었습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처벌해야 된다. 얼마에 처벌을 해야 되느냐. 그건 이제 시간, 장소에 따라 이제 구체적인 사항은 다를 수도 있지만 기본 원리는 전부 다 이게 형법이라고 하는 게 형법 원리는 이게 자생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그겁니다. 이걸 가지고 공법에 갖다 놔요? 공법은 항상 목적이 들어있는데 특수 목적이 있는데 그 특수 목적을 달성해서 사람들한테 배분하는 겁니다. 분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물론 그렇습니다. 형이 집행을 하려면 이제 형법입니다. 형법을 집행하려면 이제 사람들이 서로 도둑질 전부 다 안 하고, 그 다음에 사기 기만들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참 좋은데, 사람들이 도둑질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도둑질 많이 하니까, 이런 사람을 잡아다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국가가 필요한 거죠. 그때 이제 정부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법원도 필요하고, 이게 조직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사법으로서 형법을 집행하려면 형벌권을 개인에게 줄 수가 없다. 물론 개인에게 주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형벌권이 right가 아닙니다. right to 형벌이 아니라 형벌권이 형벌 권한입니다. 아예 형벌 권력입니다. 형벌을 줄 수 있는 권력입니다. 권력을 누구한테 주느냐? 국가가 주는 거죠. 형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걸 벌을 줘야 지키지 않는 사람은 벌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벌을 누가 주느냐? 국가가 주는 겁니다. 그때 이제 공법입니다. 공법. 경찰 조직이라든지, 그렇죠? 경찰 조직, 아니면 법원 조직, 또는 검찰 조직. 우리나라 조직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형벌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겁니다. 형법을 집행할 국가가 필요한데 국가에게 형벌권을 부여한 겁니다. 권이라는 게 right면 권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권리라는 뜻이 아니라 형벌을 줄 수 있는 힘입니다. 파워입니다. 파워. 권력이죠. 권리가 아니라 권력입니다. 이걸 국가한테 준 겁니다. 국가의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내 체에 국가는 무엇인가? 바로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국가가 이런 일을 하는 거다 말이야. 그렇죠.
이걸 형법을 사법으로, 공법으로 봐요? 난 사람 도대체 납득이 안 가. 그런데 공법으로 놓게 된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대륙법 개통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대륙법 개통에서. 근데 잘못 이해한 거죠. 국가라고 하는 게, 국가라기 뭡니까? 이 대륙법은 국가주의자들입니다. 형벌 주는 거, 이건 아무나 형벌 주는 게 아니라 국가가 해야 된다고. 뺏어간 거죠, 원래. 뺏어간 거였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들, 무슨 헌법학자들, 이거 나한테 바보 병신으로 다 취급을 해요. 거기서 무슨 어떤 변호사는 그랬어요. 변호사. 과거에 소송하는데 개인들이 소송하는 게 있었습니다. 형법을. 그리고 이제 지금 국가가 검사가 이제 소출을 하지 않습니까? 개인 소추주의,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소추주의,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데, 국가 소추주의, 이런 건 조직입니다, 조직. 누가 소추하느냐는 건 누가 하는 게 편리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조직이에요, 조직. 그래, 공법입니다. 그건 진짜 공법입니다. 누가 소출을 하느냐 하의 문제를 정하는 것은 역시 공법 문제입니다. 근데 이 사람 개인이 소추하는 것은 사법이고, 국가가 소추하는 것은 공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소추 문제는 이건 공법, 아까 얘기했던 형법으로서의 공법이 아니라 조직으로서의 공법입니다. 조직으로서의 공법입니다. 그러니까 형벌을 해줘야 될 텐데 어떻게 조직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이겁니다. 누가 소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냐? 개인이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국가의 검사가 소추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효과의 문제, 에피시언시 문제입니다. 편의 문제입니다. 정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또 하나 볼까요? 어떤 사람 그렇습니다. 공법은 공의를 위한 법이고 사법은 사익을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공법이 사법을 우위다. 공법 우위 사상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전부 다 그렇습니다. 공법 우위 사상. 사법은 이건 개인들이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거기 때문에 사익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이건 별거 아니고 공공이익을 위한 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 공법이다. 그러니 이게 좋은 것이다. 이 로마법이 그따위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로마법 그게 하나의 교과서식으로 돼버렸거든요. 그걸 머릿속으로 두고 그걸 항상 짓거리고 있어요. 누군가 변호사였는데 내가 써놨더니 거기다 댓글에다가 그래 계획을 써놨어요. 야, 이 공법이라는 건 공익을 위한 것이고 사법은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써놨습니다. 이거 엉터리 같은 얘기입니다. 엉터리 같은 얘기. 시장이 얼마나 자생시절 시장이 얼마나 공익을 위합니까? 아무도 누가도 추구하는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업 제거하죠. 네? 일자리에서 소득 창출하죠. 얼마나 공익을 종사합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국가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주의. 헌법도 그렇습니다. 헌법 아주 형편없거든요. 헌법이 법이에요. 그게 걸레지. 도대체 우리 헌법학자들 맨날 무슨 짓 하는지 몰라. 법학자들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면 민법학자들은 그냥 앉아서 무슨 논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 공법학자들은 막 정부 과제 얻어다가 돈 넣으라고 정신 못 차립니다. 그 사람들은 막 몇 억짜리 프로젝트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거든. 정부에서. 그런 사람들입니다. 법 실정주의 문제 있고, 근데 이건 다 설명을 끝내야 되겠네. 시간이 한 5분밖에 안 남았네요. 내가 일부러 오늘 시간을 안 내고, 하여튼 이거 좀 정확히 얘기를 설명하는 게 더 좋겠다 싶어서 일부러 여러분들 질문을 안 받고 그냥 강의를 쭉 내려갔습니다. 고맙습니다. 예.